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일본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자마자 일본의 관세 폭탄을 탁 터뜨립니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죠. 정말 많이 인상한 겁니다. 문제는 일본이 수개월간 외교적으로 애써서 협상한 결과가 편지 한 장으로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라며 550조의 펀드로 미국에 선물 공세를 했는데 돌아온 건 25% 관세 통보뿐이었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빡 돌았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다. 할 말은 하겠다. 드디어 맞불을 놨습니다. 덤빈 겁니다. 맞불이란 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거. 두 번째, 일본 금리를 인상하는 거. 경제 보복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데 얼마나 먹힐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방국 프리미엄 이런 거 안 통하죠. 한국도 감정 아닌 실리 외교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일본과 미국 이 두 나라 간의 갈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동맹이라는 이름의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고, 우방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관세 몽둥이가 휘둘려지는 바로 그 무서운 글로벌 질서의 재편 현장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일본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자마자 일본의 관세 폭탄을 탁 터뜨립니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죠. 정말 많이 인상한 겁니다. 문제는 일본이 수개월간 외교적으로 애써서 협상한 결과가 편지 한 장으로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외교 노력이 트럼프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형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린 동맹국이다. 그러나 동맹이라도 할 말은 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시바 총리가 열받아서 들이받은 겁니다. 미국 트럼프가 보낸 것은 관세인데 일본은 이걸 관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시로 받기 때문에 이게 더 열받은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배신하면 정말 빡 도는 것처럼 일본이 딱 그 짝이 났습니다. 사실 일본은 트럼프에게 그동안 선물 공세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면서 LNG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비 수입 규모도 거의 많이 확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알래스카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원했는데, 그래서 일본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430억 달러의 프로젝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죠. 세 번째, 2019년 당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금장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습니다. 이 금장 사무라이가 뭐냐면 당신은 전사입니다 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이게 금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럼프는 복잡하고 애매한 외교 표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딱 잘라 말하는 방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관들은 이 간결한 화법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온갖 이렇게 선의는 다 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관세 인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식 외교 루트가 아닌 편지 한 장으로 결과를 통보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제대로 준 겁니다.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한국은 협상도 안 했는데 그냥 25% 관세고 일본은 계속 협상하고 온갖 아부를 다 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세게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협상하면 손해다. 트럼프한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죠. 아부를 열심히 잘 하다가 갑자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에게 정면 승부를 왜 했는지, 이게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국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바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초보 총리입니다. G20과 아펙을 통해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이 트럼프가 뒤통수를 빡 친 겁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들은 계속 이시바의 외교 실수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뭐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인사들 제대로 안 한다거나 단체 사진도 안 찍고 빠지고, 그래서 이런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시바가 선택한 건 뭡니까? 바로 강한 일본 총리,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할 말은 하겠다, 일본의 국익을 지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트럼프에게 정면 승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매일 두들겨 맞던 애가 일진에게 달려들면요, 영화에서는 보통 그 매일 맞던 애가 마지막에 이기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합니다. 사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 36%를 차지하고 있죠.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일본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수출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류가 23%, 전자부품이 약 15% 정도인데 거기다가 의료기기,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트럼프는 여기에 모조리 품목 관세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트럼프는 일본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를 때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일본 기계류, 전자부품이 없으면 미국 공장도 안 돌아갑니다. 근데도 미국 트럼프는 관세를 밀어붙입니다. 아주 그냥 힘 있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이유도 결국 미국도 정치형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본은 계속 맞기만 할까요? 일본도 좀 성질이 있거든요. 자, 일본 두 가지 카드 꺼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미국 국채 안 사주기. 일본은 현재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최대 보유국이죠. 1조 1,34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2조 달러의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 국채에서 손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미국 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폭등하면 실업률이 올라가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런 카드를 쓴다면 다시 또 폭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의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해외에 있던 일본 자본이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미국도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 두 가지 카드, 일본이 가진 조용한 핵무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한 반격입니다. 그런데 이시바가 열받았다고 해서 이 카드를 쓸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예전 1985년 프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일본 엔화가 1달러에 240원 하던 것이 120엔까지 2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1991년 붕괴되었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 국가 채무 부담이 폭증합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로 세계 1등입니다. 자, 일본이 미국한테 복수하려다가 또다시 자기 발등을 찍을까봐 벌벌 떨고 있기도 합니다. 프라자 합의의 악몽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잘못 던지면 부동산, 금융시장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일본 내부의 고민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이제 감정, 신뢰 이게 아닙니다. 돈과 관세로 움직입니다. 이제 우방 프리미엄은 없어졌고요. 오직 이익, 전략, 실리 이런 단어만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동맹이라고 믿고 선물 주고 아양 떨다간 관세 한 방에 휘청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일본과 트럼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짜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정책 담당하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계부채 줄이는 게 애국인 겁니다. 감당 못할 수억, 수십억의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텔을 사는 게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빚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